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속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지방의 토착 토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오케이? 반장아, 혹시 니네 반 반톡에다가 아까 없는 애들 준호랑 지민이 좀 들어오라고 톡 좀 보내주세요. 준호, 지민이 컴온 톡. 아니? 뒤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내가 말하는 거를 한 번 더 또 정확하게 보라고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끔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다가 실수하면 몰라. 근데 쓰면서는 실수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를 설명할 땐 내가 굳이 타자를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현이라고 하는 거 지방간이 파견되는 지역이에요. 자, 주현이라고 하는 곳은 고려시대에 전국에 있었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총 500개가 있었대요. 500개. 5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주현은 100개 정도 됐고 속현은 400개 정도 됐대요. 오케이? 한마디로 지방간이 파견되는 지역이 더 많았다.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았다. 주현이 많았나? 속현이 많았나? 그렇지. 파견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본문 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에 왕건은 호족에게 왕시성을 나눠주기도 했고 거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다. 사신간에 파견하기도 했었다. 왕건은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간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전부 다 호족에 의한 간접 통치 체제였어요. 자, 그리고 밑줄 한번 칠까요?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에서는 호족의 세력의 크기, 경제적인 격차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방행정 단위를 두었다. 맨 처음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때 호족이 강한 호족이었는지 약한 호족이었는지 돈 많이 버는 지역이었는지 돈을 적게 버는 지역이었는지 처음에 항복한 지역이었는지 끝까지 반항한 지역이었는지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하여서 지역의 명칭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줄 안 치고 보면은 이에 따라 주민들도 소속된 행정 단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 강원도 촉구석에 사는 사람이랑 여러분 대우가 달라요? 어디는 학교를 못 다니고 어디는 공무원 시험을 못 치고 이런 거 전혀 없죠.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반장아 혹시 반톡에다가 올렸나? 고마워요. 자, 다음 그러면은 밑에 본문 볼게요. 다양한 행정구역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봅니다. 건국 초기에 각 지역의 호족들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태조 왕건은 지방간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만은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느냐. 밑줄을 좀 칠게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호족들이 늘 국가의 일을 빙자하여 핑계대면서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플리즈 요컨대 제발 임금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방관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방금 읽었던 요 내용에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별 곱하기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주장을 했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유명한 최승로였다. 최승로. 시무 28조를 써서 성종 때 자, 고려는 이런 정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 제 말 들으세요. 라고 주장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최승로였죠. 최승로가 했었던 28가지 주장 중에는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성종이 그래서 최승로의 실무 28조를 수용하여 자, 어떻게 하였느냐.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였고,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성종이 존재했었던 당시에 가장 강했던 호족 12명을 선발한 거예요. 와, 이 지역을 통제 못했다가는 왕권이 위험할 것 같아, 왕권이 흔들릴 것 같아, 호족이 너무 설칠 것 같아 싶은 지역 12개를 선발하여 이 지역에다가는 반드시 왕이 그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하였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임금님 때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질문할게요. 선생님의 질문 시간, 질문 타임. 고려 시대에는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OX. 그렇지, X입니다. X 아까 말했죠. 파견한 데가 100개, 파견 안 한 데가 400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2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어나서 10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에 확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당연하죠. 400개 되는 지역이 지방권이 없었는데 당연히 그 지역 토착 호족들에 의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겠죠. 그런 거인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자, 나중에 보니까 고려에는 지방을 어떻게 분류하였느냐. 고려는 지방을 어떻게 분류하였느냐 보니까 경기도, 그리고 또 오도, 양기로 나누었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 수도 주변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경기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서울 근처를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고려시대에도 그 뭐고 개경, 개성 근처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오도, 양계 이거는 무슨 말인가? 나눌 때 국가의 행정 단위를 나눌 때 국경선 있는 지역은 군대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를 중심으로 하여 국경선 중심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군대도 훨씬 많이 가고 군사와 관련된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자 그리고 농사 짓는 것보다는 군대에 훨씬 더 집중하였다 이런 내용들. 오도 지역은 일반 행정구역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 내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 페이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거나 질문 못 들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으면 꼭 하세요. 꼭.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랄라랄랄라. 오노는 소했어요. 귀여워요. 야, 니네 혹시 그거 보나? 코빅. 코빅 보나? 안 봐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주에 보니까 코빅에서 갑자기 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해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필기 좀 할까요?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재판, 군사, 지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재판, 군사,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일반 행정구역, 안전한 지역, 여기서는 백성들도 농사 짓고 그냥 살았다. 자, 사또가 파견된다. 이때 사또의 이름은 오도에 파견되는 사또의 이름은 안찰사. 편안하게 관찰하는 사람,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권력이 분리된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분리된다라고 하게? 우리나라에는 권력이 그렇지 삼권분립 배웠었죠. 삼권분립.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삼권분립 따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도 삼권분립이 안 된 게 보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오도 아래에는 주, 부, 군, 현이 있었다. 자, 주, 부, 군, 현이 뭐냐. 자, 이렇게 커다란 도가 있잖아. 이 도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커다란 도가 있잖아. 도가 있으면은 자, 이 도를 더 크게 그 다음으로 자른 게 주고 주를 또 조그만하게 자른 게 부, 부를 또 조그만하게 자른 게 군, 또 조그만하게 자른 게 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규모에 따라서 주부군현으로 나뉘어졌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느냐? 군사행정구역, 군사적인 요충지에다가는 국경지대에다가는 양계를 설치하고
이 지역은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침입을 잘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군대 사령관이었던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니까 자, 위에서 북방의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계를 설치했었고, 자, 동해에서 외구가 쳐들어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동계를 설치하였다. 두 개의 개가 있으니까 양계가 되었다. 됐죠? 양계가 되었다. 자,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군사령관이었던 병마사가 국경선, 외교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추원,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리와 회의를 하던 것의 이름은? 그렇지. 화백회의는 신라 때 거고, 고려시대의 병마사가 국방, 국경선, 외교 등의 문제를 고위 관리들과 논의했었던 회의의 이름이 바로 도병마사. 아까 말했죠. 군사령관의 이름이 병마사잖아. 병마사. 자, 그래서 그 병마사가 주도하는 회의의 이름이 바로 도병마사였던 거예요.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어디 갔노? 자, 지방의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밑줄 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주현이라고 불렀고 파견되지 못한 곳은 속현이라고 불렀다. 주현에 사는 백성들이 살기가 좋겠나? 속현에 사는 백성들이 살기가 좋겠나? 당연하죠. 주현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살기 좋아요. 주현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찰사, 사또, 지방관이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생 부정부패한 삼관오류 밑에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속현 같은 경우에는 향리,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돈 많은 힘센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부패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주현은 여러 개의 속현에 관할하였고 속현의 실제 행정은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나와 있죠? 향리들이 실제 행정을 담당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다. 또 뭐가 있느냐? 밑줄. 향, 부곡, 소 같은 특수 행정구역도 존재하였다. 자, 향이나 부곡은 농사 지으면서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소라고 하는 곳은 수공업, 광업을 하는 곳입니다. 선생님, 근데 전부 다 그냥 주, 부, 군, 현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향, 부곡, 소까지 나누었나요? 자, 아마 향, 부곡, 소가 고려의 늦기까지 항복 안 하였던, 계속 저항하였던 후백제 지역인 경우도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 먹고 살기 힘든 지역, 혹은 외국인들, 여진족이 고려님들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민 온 경우 이런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 그리고 또 햇볕 잘 안 들고 막 그런 지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향, 부곡, 소 같이 일부러 차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적이 있었다.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훨씬 많이 냈고 훨씬 많이 쪼았었고 속현보다 더 살기 힘들었어요. 속현보다 더 살기 힘들었었고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면은 주현보다는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반란을 많이 일으켰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여러분 자, 그 지역에 털광산이 있어서 털을 캔다. 자, 그럼 그 지역 이름을 뭐라 부르느냐? 철소라고 부릅니다. 금광산이 있어서 금을 캔다 라고 하면 뭐라 부르느냐? 금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종이를 만드는 소의 이름은? 그렇지, 지소가 되는 겁니다. 종소 귀여워요. 자, 그런 겁니다. 다음. 자, 나와 있네요. 거주지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을 받았느냐.
고려시대에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자기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가 달랐다. 방금 내가 한 말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우리 또 밑줄 칠게요.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냈었고 국자감의 입학과 과거 응시에도 차별을 받았다. 맙소사 이럴 수가.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동에 사는 애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외동에 사는 애들은 천박하니까 학교를 못 다녀. 그리고 그 직업도 고정되어 있고 이사도 못 갑니다. 직업은 절대 공무원 시험 혹은 뭐 대학교 이런 데 진학도 불가능해요.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계속되면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반란 일어나겠죠.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 단순하게 와 학교 안 가면 겁나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를 안 가면은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뿅. 다음, 거주지에 따른 차별 정책은 점차 저항을 받았다. 당연한 거고. 자, 고려 중기에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돈이 많아지게 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들은 머리가 뿅 뜨이게 되었다. 씨, 왜 내는 차별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사도 못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 라고 하는 지역 간의 차별에 불만을 드러내게 되었고, 지배층의 스타일이 너무너무 심해지자 거주지를 버리고 또 돌아다니던가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 결과 밑줄칩니다. 고려 후기에는 속현, 향, 부곡소를 줄이고 지방간의 파견을 점점 더 늘렸다. 거의 100개였는데 100개보다 이제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고려가 망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지방간 파견하는 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그렇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이야기 했고, 또 내가 뭔 이야기 할랬더라?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방제도 다 한 거거든요? 지방제도 이야기 다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신분제도 다 했다, 이거 맞지? 신분제? 설마 안 했음? 했지? 아, 놀래라! 신분, 4번. 신분제 했고, 지방 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안 했죠? 네, 자, 이제 우리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우리가 앞에 불교 배우기 전에 안 했던 거 전부 다 수업할 거예요. 자, 불교 배우기 전에 안 했던 거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38페이지에 있는 해동천하 했어요? 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욕? 이자겸의 난도 했지? 세계관 그거. 이자겸의 난. 안 했어? 야, 놀래라. 뭔 말이야? 넵,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난 몰라요. 여러분, 이자겸의 난 했어요, 안 했어요? 이자겸의 난. 안 했어요? 교과서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여러분,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딸내미를 자기 손자랑 결혼시켰다 기억나나? 그게 바로 그렇지. 이모랑 네가 결혼하는 거야. 이모 뻘 노노. 이모. 자기 진짜 이모, 친이모. 그거. 자, 그거 했었고. 자, 다음 42페이지 볼게. 42페이지. 왜 하자겸이야? 하자가 축하해요. 재밌어요. 자, 어디 갔노? 얍. 여러분 42페이지 펴면 됩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42페이지 했죠? 자, 지금 내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 그 뭐고, 이 영상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잘 보세요. 시작.
뿅. 뭐야 이게. 자, 여러분, 여기 이 읽기 자료가 모의고사나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 뭐고 요청에 서경천도 운동을 이렇게 평가한 사람의 이름은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고 책을 많이 썼어요. 자, 이 사람은 특히 요청에 집중해서 뭐고 요청은 그냥 스님이 아니라 요청은 우리나라 문화, 역사, 독립적인 자주 의식을 갖고 있는 대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었던 김부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중국 중심의 세계관, 유교 중심 사상, 유학자, 보수적, 고리타분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냥 서경으로 나라를 옮기려고 하였다, 수도를 옮기려고 하였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사상과 중국을 좋아하는, 중국 이제 따라하는 중국을 위한 상대 사상이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하필이면 누가 졌다? 우리나라 문화가 진 거야.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이후에 김부식이 주장하던 것처럼 중국을 섬기고 우리나라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민족의식 이런 거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중국만 의지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조선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신채호의 주장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일제강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배우는 그 근대사 수업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생긴 건 약간 슈퍼마리오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나중에 얼굴도 보여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 그만하고 교과서 다시 봅니다. 교과서 42페이지. 어디 갔노? 42페이지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자, 볼게요. 인종은 이 당시 임금이었던 인종은 척준경 등과 함께 이자겸의 난에 진압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권은 더욱 약화되었다. 당연하죠. 왕이 잠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궐이 불타고 그 과정에서 왕은 납치당하고 그리고 또 이자겸의 집에 감금돼서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왕권이 미친 듯이 추락합니다. 이제 집에 우리나라에 궁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자, 그래서 왕권을 올리기 위하여 인종은 외척과 외가 친척과 문벌귀족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 당시에 개경파를 멀리하고 서경파를 가까이 하려고 한 거예요. 고려에는 수도가 2개였다 기억나죠? 수도가 2개였었는데 이제 일부러 개경파가 강해지면은 서경파를 손에 들어주고 서경파가 강해지면은 개경파의 손에 들어주고 막 이렇게 견제했었잖아요. 그걸 또 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묘청은 스님입니다. 풍수지리설을 잘 알고 있었던 스님이에요. 자, 묘청, 정지상 등의 서경 출신의 신진 세력을 등용하였다. 자, 그리고 또 밑에 줄게요. 이들은 대외적으로 황제 칭호와 연호 사용, 근국 정벌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하였다. 자, 여러분은 또 필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필기할 거냐? 자, 묘청이 주장했었던 거 뭐가 있느냐? 1번에 황제 칭호를 사용해라. 2번에 연호를 사용하자. 동영상에서는 칭제건원이라고 해서 1번, 2번을 묶어서 말했습니다. 3번에 금나라 정벌하자. 이자겸 새끼가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여진족한테 우리가 꿇었잖아. 싫단 말이야. 왜 우리가 여진족한테 꿇어야 되노? 라고 하면서 금나라 정벌하자 주장했고 4번은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자, 5번이 안 나와 있는데 5번 필기 하나 할게요. 5번 나라 이름은 대위, 연호는 경계.
아까 전에 내가 그 그림 날렸었죠. 세상에 나라를 잡아먹을 정도라면은 위가 겁나 크구나. 대위. 연호는 몇 개냐? 연호는 뭐냐? 위가 한 개가 아니라 1000개나 있었다라고 여러분 드립으로 외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세요. 가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올 때는 다음 운동을 고르시오. 이 운동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는 1000개를 주장하면서 서경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다. 막 이렇게 나와요. 자, 힌트가 이거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 나는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약 1년 만에 진압되었고 이제 견제 세력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개경 문벌들의 권력 득점이 계속되게 되었다. 됐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질문하세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질문. 네, 말하세요. 연호라고 하는 게 뭐냐? 연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 달력.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달력. 그렇지. 자신이 즉위한 걸 기준으로 몇 년 말하는 거. 오케이? 그게 바로 연호예요.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연호를 사용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종 12년 막 이런 식으로만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호가 아니에요. 왜냐? 고종이라고 하면 누군지 바로 알잖아. 그치? 자, 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고종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고종인지 몰라.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고종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연호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왕이 살아있을 때 나는 이런 통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광개토 대왕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 연호는,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영락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은 뭐냐? 광개토 대왕은 중국과 동급이다. 중국도 고구려도 황제의 국가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또 나도 하늘의 명을 받아 고구려를 다스리는 거다. 해동천하 막 느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는 광개토 대왕을 의 통치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겠다. 영락 1년. 이 말이 바로 광개토 대왕 1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영락 2년, 광개토 대왕 2년이라는 말. 오케이? 자,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 내가 영락이라고 하는 의미의 통치를 하다가 내가 통치 좀 바꾸고 개혁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연호 바꾸고 그럽니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고종 역시 연호가 여러 개였어요. 뭐 을미개혁, 갑오개혁 이런 거 할 때마다 연호를 바꿉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자, 또 질문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상에, 내가 또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드라마 잘란 거였거든요. 드라마 잘랐더니만은 유튜브에서 나를 잘랐어요. 감히 저작권 있는 영상에 사용하다니 라고 해서 영상이 다 잘렸어요. 준혁이 너무 크게 웃는데.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못 보여주게 됐어요. EBS 거는 보여줘도 되는데 드라마 보여주면 안 되나 봐요. 근데 드라마 영상은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 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30기가가 있거든요. 이 30기가를 하나도 못 보여줘요. 저작권에 잘리기 때문에.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다음! 무신정변은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자, 이제 견제할 세력이 없어. 견제할 세력도 하나도 없고 자기 맘대로 통치, 토지, 약탈 맘대로 하면 돼. 그게 바로 문벌귀족이야. 문벌귀족은, 그리고 문벌귀족이 아닌 사람은 개무시, 완전 개무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군들, 무신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급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하나도 못 받았대요. 왜? 문벌귀족이 전부 다 토지를 약탈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장군의 승진은
3급 공무원까지만 가능해. 1, 2급 공무원은 무조건 문신만, 문벌 귀족만 가능한 거야.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사실 서희는 문신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가장 높은 장군이 바로 문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강감찬은 문신입니다. 장군의 지위가 미친 듯이 낮았다는 거죠. 질문하세요, 윤호. 맞아요. 강당육 그거만. 그래요. 맞아요. 역시 내가 여러분을 관심법 했어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문신 글 쓰는 사람 맞아요. 근데 한마디로 문신에게 군대 장악력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신을 차별했다. 무시했다. 라는 거죠. 야, 니는 뭐 머리도 못 쓰고 그냥 몸으로 싸우는 놈들인데 니네가 군대를 다룰 줄 알아? 진짜 군대는 이 새끼 인제 왔네. 수업 끝나기 10분도 안 되고 9분 전에 넌 이제 끝났어. 넌 끄였어 임마. 여튼 여러분 그러하였습니다. 또 뭔 이야기 할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차별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전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전술 작전이야. 봐. 제갈공명 이런 거 보세요. 제갈공명이 싸우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술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군인전 미지급 그리고 또 그 당시 왕의 실정이 뭐냐? 실수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폭정입니다. 맨날 술 먹고 놀고 파티만 해요. 세금만 미친 듯이 거둡니다. 농민들의 토지 계속 약탈해요. 자, 이런 게 반복되었고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0대 문신이 60대 장군의 뺨을 때리고 힘을 뱉고 계단에서 발로 밀어버리며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60대 장군의 그렇지 수염을 태웠던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수염을 태웠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20대 문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부식의 아들 김부식의 아들이었습니다. 김부식의 아들. 이 당시에 최고의 이자겸보다 이제 더 강력한 권력을 지닌 김부식.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었던 김부식. 삼국사기를 썼었던 김부식. 그래서 20대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60대 장군의 수염에다 불을 지르고 했는데 이제 이 60대가 열받아가지고 20대 문신에 뺨을 때렸거든요. 결국 그 60대 장군 쫓겨납니다. 자기 아들 뺨 때렸다는 이유 하나로. 오케이? 김부식이 공부 똑똑하고 했을지는 몰라도 아들 동사는 완전 폭망한 거예요.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본문 볼게요. 자, 문벌 귀족의 지배체제가 계속되면서 문란해지게 되었다. 무신과 하급 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서 무신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마침내 잠깐만. 정중부 이의방 같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다. 무신정변 간단합니다. 여러분 힘만 세면 돼요. 힘만 세면 왕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힘만 세면 된다. 신분이 노비 출신이라도 상관없다. 무조건 힘만 세면 된다. 권력 가지고 있는 애 죽이면 된다. 뭐 할라? 내가 무신으로 계속 무시를 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권력 쟁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들이 권력 다툼에 걸려서 정치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한 20년 동안 권력자가 5명 정도가 바뀔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혼란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누가 권력을 잡느냐?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다.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최충원 이 사람 그래도 무신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살해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권력을 나 혼자만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무신한테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밑줄 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를 총괄하는 권력기구로서 식목도감도 아니고 도병마사도 아니고 중추원도 아니고 중서문화성도 아니고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그 새로운 기구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교정도감이었다라고 하는 교정도감. 교정도감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무신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진 무신들은 권력을 위협받지 않았고 목숨을 위협받지 않았다. 새로 설치하여 4대 아들에 걸쳐서 6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였다.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도 똑똑했거든요. 자신의 집에 모든 정치기구를 다 만들어 놓는 관청까지 설치를 해요. 인사기구였던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뿐만 아니라 서방이라고 하는 또 관청을 설치하여서 이제는 문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신들은 솔직히 이때까지 공부한 적도 없고 정책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맨날 전쟁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데는 약간 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는 하급, 따까리, 문신들한테 시킨 거예요. 이제 드디어 문신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하였다. 새롭게 만든 기구 뭐가 있었느냐? 새롭게 만든 기구 중에서는 첫 번째 교정도감이 있었고 두 번째 정방이 있었고 세 번째 서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네 번째 한 개 더 있지롱. 네 번째는 뭐냐? 몽골의 침입에 끊임없이 대항하였었던 최씨 무신정권이 끝나면 나도 끝나는 거야 라고 했었던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집단 누구였느냐? 삼별초. 삼별초도 바로 이 최씨 무신정권이 만들었었던 군대 사병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볼게요. 자, 또 보니까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갔으며 대농장을 소유하였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였으며 관리들한테 지급할 토지도 부족하게 되었다. 국가 재정은 점차 고갈되게 되었고 백성들의 조세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여러분 어쩌겠어요. 군인들 전쟁밖에 안 해보고 행정 업무 하나도 안 해봤는데 이제 백성들의 삶은 파탄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 총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신라후기 적고적의 난 일어났을 때 그때.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 일어나던 조선 망할 때 그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때입니다. 무신정권. 무신이 통치를 너무 거지같이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밑줄 칩니다. 천민 출신의 무신들이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등 신분제가 흔들리는 속에서 농민들은 과도한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천민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신분제 필요 없다. 왜 왕이나 귀족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능력 있으면은 노비가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분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무신 중에서는 노비 출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 죽인다는 이유로 높은 관직에 올랐었던 이 노비 출신의 높은 권력자 이름은 이의민이었어요. 맨손으로 두개골을 깨서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임금님이 와, 니 격투기 잘하겠네 라고 해서 이 이의민은 엄청 예뻐했어요. 막판에 이의민은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이뻐해줬던 임금님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허리를 접어서 죽입니다. 앞으로 접는 게 아니라 뒤로 접어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종치기 전에 한 개만 더 할게. 여기 있는 지도 별 곱하기 1000개. 별 곱하기 1000개입니다. 별 곱하기 1000개. 별 곱하기 1000개고
자, 여기 보니까 요 지도에서 잘 보면은 만적의 난 있죠.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노비였습니다. 노비. 만적의 난 노비의 반란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전주 관노비의 난. 자, 이것도 노비의 신분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엄청 특이한 게 있어서 또 소개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거는 원래 신라의 중심지였던 경주와 울산에서 일어난 반란이죠. 자, 김삼이와 교심의 나는 신라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썩었다. 나는 다시 신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중요한 거 다 했어요. 민준이, 니도 유튜브 보고 필기해서 나한테 겐톡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